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청나라 이야기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청나라를 끝내고 이제 한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청나라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뭐 청나라 얘기할 게 딱히 없습니다. 이 강희제, 옹정제, 권룡제 요 3대 이야기하면 거의 끝나거든요. 그래서 뭐 강희제, 천고일제 제가 계속 그 말씀 드렸죠. 야, 천년에 한 번 나오는 황제. 어떻게 그런 대단한 수식을 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저분은 만주족인데, 그러니까 진짜 잘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중국 한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민족들을 약간 폄하하는, 이렇게 까는 문화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칭호가 그냥 일반적으로 통용될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자존심, 중국에 만약에 강희제가 없었다면 지금 청나라 같은, 지금 중국 같은 구도가 안 만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중국에서 제일 대단한 사람은 진시황. 중국을 유럽과 같이 안 만든 공이 있어요. 잘못해 진시황이 없었으면 중국이 유럽과 같이 됐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나라 당나라 때 당세종, 그 다음에 칙천무 정도까지 그렇게 해서 하나의 또 다른 거대한 중국, 통일 중국과 거대한 중국을 만든 거고, 그러면 현대 중국의 틀을 만든 거는 어떻게 보면 강희제, 이 영토 얘기하는 거예요. 영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희제. 그래서 뭐 엄청나게 대단한 분입니다. 8살 때 등극을 했고, 8살 등극했고, 재위 기간만 61년. 그리고 이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방원 플러스 세종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라가 처음 들어서고 약간 혼란할 때, 이때 약간 좀 떨어지는 사람이 하나가 들어오면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근데 그 위험 상황에서, 그러니까 청나라가 이제 대륙을 다 먹기는 먹었는데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저기 이제 강희제 같은 사람이 나와서 한번 확 잡아버리니까 경기 끝이죠. 그래서 3번에 난 전에 얘기했었습니다. 뭐 상가이라든지 저 오삼계 이런 사람들이 중국 남쪽 광동성이라든지 안 그러면 운남성 쪽에 이렇게 번국으로 있었는데, 그러니까는 청나라가 들어설 때 중국인 중에, 그러니까는 명나라 사람 중에 협조한 사람들이 이렇게 자치령을 줬었는데, 얘네를 이제 싹쓸이 한 거죠. 그래서 3번의 난을 다 정리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중국 대륙의 엉덩이까지 다 먹은 거죠. 이렇게 중국 대륙 보면 이렇게 약간 엉덩이 같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왜? 튼실한 엉덩이. 이렇게 거기까지 싹 먹고, 그때 이제 대만도 먹게 됩니다. 대만은 명나라 말에 대만이 이제 살살살 이렇게 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청나라 초기에 이제 대만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은 민족 자체가 한족이 아닙니다. 동남아 계열 쪽이에요. 동남아 계열 쪽하고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쪽 섬들 있잖아요. 저쪽 남쪽으로 내려가는 섬들. 그래서 우리도 그게 있어요. 우리도 남쪽에 가야나 이런 쪽에 뭐 그런 피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만은 전통적으로 중국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중국이 아닙니다. 근데 이 정지룡이라는 사람이 명나라 말에 저게 해적이에요. 해적인데 정권이 혼란스럽고 뭐 돈이 딸리고 그러니까 저 정지룡이라는 해적으로 이제 돈을 많이 번 거야. 해상왕이지. 장보고지. 장보고. 어떻게 보면 장보고. 장보고. 그래서 자기 기반을 만들고, 장보도 똑같은 행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결국 자기 딸을 이제 왕실에 시집 보내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이제 돈하고 군사력으로 밀어가지고 왕을 옹립하고 자기 딸을 하려고 했더니 그 왕이 내가 너 같은 이런 쪽하고는 안 되지? 이래가지고 결국 장보고가 죽게 되는 거거든요. 정지룡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돈 내고 벼슬을 사고 이제 인정을 받고, 그 동네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해적인데 일반 해적 아니고 아주 집단 해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정지룡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지금 저기 이렇게 보시면 정성공, 나중에 국성야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려고 했죠. 이 명나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하려고 했는데 명나라가 망했지. 갑자기 경기가 끝났지. 이게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판이 바뀌노?
뭐 남경을 함락시키고 뭐 어떻게 저렇게 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저기 육군 지금은 바다를 장악하는 사람이 우리가 대항해 시대 이후로는 바다를 장악하는 게 세계의 어떤 주류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바다만 갖고는 안 됩니다. 결국은 내륙에서 이길 수 있느냐가 마지막 한 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진왜란도 마찬가지예요. 이순신 장군이 대단한 건 맞는데 그것만 갖고는 경기를 못 끝냅니다. 그래서 육군에서 누군가가 해야 되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상군 참모총장 중에서 최고는 육군이죠. 해군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해보려다가 이제 무트로 나오면 이 사람들이 잘 못 싸워요. 바다에서는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데 수군이잖아. 수군 중심이거든. 그러니까 육군으로 딱 나가면 오히려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이 대만으로. 만만한 게 뭐라고? 그래서 대만을 먹은 거예요. 1662년에. 근데 대만을 누가 지키고 있었냐면 네덜란드가 먹고 있었다니까. 38년 동안. 네덜란드가 개인적으로 유럽 국가 중에서 야, 이 나라 대단하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물론 뭐 영국, 프랑스도 대단하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전통적으로 다 대단한 나라. 우리가 뭐 다 아는 나라잖아요. 그렇지만 네덜란드 저는 굉장히 대단하게 보거든요. 네덜란드가 전 세계를 한번 이렇게 줬다 폈다 했었어요. 그거 저는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만까지 먹고 있었다니까. 대만을 왜 먹냐면 동아시아에서 무역할 때 거점으로 쓰기 위해서. 근데 걔네가 38년 동안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주공산이지. 좀 얼핑하고 대만에 가보면 이게 또 척추뼈가 있어가지고 대만이 이렇게 하나로 통일되기가 어려워요. 생각보다 산지가 많다고. 그래서 거기를 정성공이 먹은 거고 이제 대륙에서 밀려난 거죠. 그래서 거기를 네덜란드를 저 정성공이 어떻게 이겼을까? 네덜란드는 무역하러 왔었기 때문에 군대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쪽수로 이기는 겁니다. 쪽수로. 같은 대등한 수면 네덜란드 그 당시에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네덜란드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쪽수로 이겨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성공하고 그 아들이 이제 정경이라는 사람까지 23년. 이 정성공은 중국사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받는 사람이에요. 대만에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대만을 중국으로 편입한 사람. 그 전에는 중국이 아니었는데 대만을 편입한 사람. 중국으로 편입한 사람 그 공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서 중국사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 참 운도 좋지. 운도 좋지. 대만이 저렇게 될지는 몰랐지. 중국 전 역사에서 대만은 쓸모없는 땅 정도의 인식이었는데 저렇게 될지는 비중이 커지니까 정성공도 떡상하는 거죠. 야, 정성공 때문에 대만이 들어왔어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경이라는 게 이제 아들, 요 아들 이렇게 3대 해서 한 23년간 요 사람이 이제 정복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23년 동안 하다가 결국 청나라에 넘어갑니다. 그게 강희제가 이제 또 잘하니까 8살에 생각해가지고 진짜 한 61년. 근데 이렇게 오래 하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저 정도 하면 한 40년 정도는 워낙 어렸을 때 등극을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등극을 하고 4명의 고명 대신이 있어요. 걔네가 처음에는 다 했어요. 뭐 오배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4명이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앞에 좀 빼고 자기가 이제 그거 다 정리하거든요. 강희제는 워낙 총명하니까. 그래서 다 정리하고 당신이 집권을 했는데 그래도 60년 정도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말년에는 이게 안 됩니다. 현실 판단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울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운다는 뜻이 뭐냐면 나라가 기우는 게 아니고 고착화되는 거지. 제도나 이런 것들이 경직성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옹정제. 옹정제가 45세 등극을 하게 되고 이 옹정제가 이제 아버지가 이 강희제가 누구를 이렇게 태자로 세울까 자꾸 이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왕권을 놓치지 않는데 왕권의 견제, 그러니까는 연세가 드시니까 밑에 왕자들이 이제 이렇게 황자들이 정확하면 황자들이 세력들을 막 이렇게 모으고 있으니까 그거 누구한테 네가 태자야라고 하면 위험할 것 같으니까 자꾸 이렇게 찔렀다 뗐다 이 짓을 하거든요. 줄 듯 말 듯 뭐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의 그 권위를 계속 세워가거든.
그래서 그 와중에서 굉장히 피곤했어요.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옹정제 같은 경우가 이 밀건법이라고 하는 거 유언법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금성에 가면 지난 시간에 제가 그거 얘기했었는데 인심유의, 도심유미, 유정유일의 윤직골중. 그 윤직골중이라고 하는 편액도 쓰여 있고 그 다음에 정대광명이라고 순치제가 써놓은 편액이 있어요. 그 편액 뒤에다가 자기 유언을 써놓는 거죠. 누가 다음 황제예요. 이렇게. 그래서 까는 거예요. 그걸 까는 거예요. 그래서 밀건법을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내려가게 한 거. 몇 대 안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황제가 유언, 죽을 때 유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몇 명만 듣기 때문에 이게 막아버리면 굉장히 애매해요. 그리고 자기도 그랬다는 설이 있거든. 자기도 강희제 죽고 나서 옹정제 들었을 때 한 6일 정도가 출입이 차단돼요. 자금성에. 이러면 계속 뭔가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리고 옹정제 이제 발표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유언이었어요. 이렇게. 야, 이거 굉장히 애매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유언장을 아예 써놓는 방식으로 그걸 밀건법 비밀리에 세운다. 그리고 그 유언장은 내가 계속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 양반의 특징이 이게 나이 먹어서 등극을 해서 그런가 이게 보통 예전 같으면 이게 죽을 나이입니다. 자기가 늦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단약을 굉장히 좀 신뢰합니다. 단약. 저게 이제 연금술. 서양의 연금술은 금을 만들려고 한 거고 동양의 연금술은 신선이 되려고 안 죽으려고 하는 건데 저것 때문에 일찍 죽었다는 저거에 집착을 해서 계속 먹었는데 이게 좀 그렇지. 단약의 주 재료가 수은, 유황, 그 다음에 주사, 납 이런 거예요. 그냥 딱 들어봐도 조금 위험하겠는데. 그리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한나라, 당나라 때 진짜 이 단약으로 많이 죽었어요. 송나라 때도. 이거 먹고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분명히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이 단약은 진짜 효과가 있다. 하늘 세계가 보인다. 수은 중독, 납 중독 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미쳐가는 거죠. 미쳐가는 거죠. 진짜 보여. 눈을 뜨고 있으면 보이는 거야. 눈을 감아서 보이는 게 아니고 떠도 보여. 근데 그 효과가 있다라고 자기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황제가 단약을 자기만 먹은 게 아니고 대신들에게도 나눠줬대. 먹은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 근데 청나라 때는 그 단약이 구라라는 걸 알아요. 청나라 사람들은 벌써 저 정도 되면 시대가 훨씬 뒤잖아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안 먹어. 그래서 단약 금지가 있는데 금지를 했었는데 이제 저 옹정제만 저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도 이렇게 갈라주고 이렇게 한대. 그럼 갈라주면 신하가 이런 건 쓸모없는 쓰레기입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겠어. 먹으니까 좋아요. 뭐 이렇게 안 했겠어? 절대 권력자인데? 아니 그렇게 안 했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계속. 야 이게 긴가민가해서 얘를 하나를 줬거든? 그랬더니 어유 황제폐야. 너무너무 기운이 나요? 막 이렇게. 진짜인가? 플래시보 효과일 수도 있죠. 그거 있잖아요. 무알콜 맥주가 있는 거 아세요? 무알콜 맥주? 근데 무알콜 맥주를 그러니까 알코올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맥주 맛 음료지.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 음주운전에도 안 걸린대. 알코올이 없으니까. 그냥 향만 탄 거지. 향만. 정확하게 말하면. 음료수에 대해 향 탄 거지. 맥주향. 그런데 그것도 진짜 맥주를 마시는 사람과 같이 먹으면 취한대. 되게 재밌어요. 그게 되게 재밌어. 계속 그 마시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나는 운전을 해야 되고 나는 뭐 술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남들은 맥주를 마실 때 나는 사이다를 마셔요. 이렇게 마시면 이제 가오가 무너지는 거지. 가오도 무너지고 이제 너는 왜 그거 먹냐 이렇게 되니까 그거라도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마시면 이제 그냥 분위기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런데 그거 먹어도 취한다더라고. 정신 이상이지. 아니 근데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 분위기에 사람이 그렇게 감정 동조 현상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숙연하고 울고 있어. 그러면 괜히 이렇게 딱 깔아앉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약 나눠주고 이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요 하니까 계속 먹다가 죽었대.
그리고 이 권룡제가 이제 뭐 대단한 황제죠. 야, 이거 살기도 진짜 오래 살았지. 아니, 봐봐, 진짜. 엄청나게 살았어요. 이게 84세인가 뭐 이렇게 살거든요. 무진장 상업, 무진장. 그 당시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60년 동안 제위하고 30년은 아니, 할아버지를 넘어설 수 없다 그래서 60년 동안 제위하고 33년은 뒤에 태상황제로다가 태상황제로 내려갔어요. 태상황제로. 그래서 이때 이제 신강 복속하고 신강 위구르 자치구도 계속 분리 독립시켜달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오래됐는데 야 너네 먹힌 거 좀 된 거 아니냐? 이때 먹혔어. 티벳보다는 뒤에 먹었지. 티벳보다는 늦지. 이때 먹힌 거고 그 다음에 사고전서 같은 거 이제 학자들을 단순히 고증학 같은 것만 계속 파라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총서를 만들어요. 송나라 때도 총서 만드는 게 바람이 한번 불었었는데, 스케일이 달라. 총서를 만들어도, 사고전서를 만드는데, 그게 그 유명한 사고전서인데, 경사, 자, 집, 이렇게 네 가지를 분류했기 때문에 사고전서라고 하는 거예요. 분류 항목이 4개인 거야. 카테고리가 4개. 경사, 자, 집. 불교 경전 빼고, 불교는 대장경으로 다 묶여 있기 때문에 불교경전 빼고 그 나머지 모든 문헌을 이 4개의 카테고리로다가 분류를 해서 전체를 다 모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거의 8만 권입니다. 아무도 안 놀래네. 사고전서는요, 벽 하나입니다. 아니, 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제가 유교 공부하고 이럴 때만 해도 그 사고전서를 진짜 책을 뽑아서 뒤졌는데 미칠 것 같아요. 그 노동력이 엄청나게 들어가. 그 한 구절 찾기 위해서 2시간, 3시간을 뽑았다 넣었다를 해야 돼. 와, 그러다가 CD가 나왔으니까 세상이 바뀐 거지. 참.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걸 만든 거예요. 노가다로. 이걸 만들었다는 뜻이 뭐냐면 이게 학자들 재갈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증학도 제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막 파고 들어가게. 근데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 염해학거에 고문상소 소송이 터지면서 그 사건이 터지면서 야, 더 이상 파면 야, 우리 근본 자체가 싹 날아가겠다. 유교 전체가 싹 날아가겠다. 야, 이거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자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뭘 던져주냐면 야, 너네 그 쓸데없이 정부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큰 일을 한번 해보자. 전체 우리 이 책을 다 모아보는 거야.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그랬더니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저게 이제 대거 들어가가지고 저거 정리하다가 보면 인생이 끝나. 정부 비판을 할 수가 없어. 이게 지금 그다음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정부만 비판하는 게 아니고 저런 데 한번 빠지면요. 저런 또 맛이 있거든. 사람들이 골프 같은 데만 자꾸 빠지는데 공부하는 데 한번 빠져봐. 정신건강에는 별로 안 좋은데 저런 거에 잘 맞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남자애들이 게임하듯이 그것도 막 찾아야 되고 뭘 해서 정리해야 되고 그거 다 읽어보고 앞뒤 맞추고 글자 틀린 거 찾고 그걸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작업 또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있어요. 네르친스 조약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제 러시아가 동쪽으로 러시아가 재밌죠. 그 가죽 뺏기는 재미로 계속 동진을 하거든요. 동진을 어떻게 보면 야 러시아 같이 저렇게 땅덩어리가 큰 나라가 하나의 나라로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건데 유럽 쪽으로 못 가니까 거기 센 놈들 있잖아요. 작은데 거기 센 놈들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좀 어벙한 대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강 따라서 오거든요. 거기 러시아가 다 얼어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강줄기들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담비 가죽 뭐 이런 가죽들 이제 무역하려고 계속 오면서 사냥하는 그 재미로 동쪽 끝에까지 다 왔잖아요. 오다가 보니까 청나라하고 러시아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죠. 러시아가 생각보다 강력한데 그거를 이제 청나라가 막아내는 거죠. 그게 네르친스 조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나라 그래서 러시아의 남진을 막는. 그러니까 청나라 그만큼 강력한 겁니다.
그 당시에 러시아는 유럽과 통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엇걸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막아낼 정도니까 청나라도 상당히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792년에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영국 무역 대표가 맥카튼인데 이 사람이 와서 무역을 하자 그래. 무역을 하자 그래. 그랬더니 걸륭제가 뭐라는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너네 살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야, 필요한 게 없어. 너네 건 다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언제 유럽으로 확대되냐면 1760년에 1840년이거든. 산업혁명이 이 유럽에서는 이제 하나가 이제 발전하면 영국에 시작되면 이게 따라하면서 쫙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되고 있을 때 생각해 보면 지금 산업혁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시점이거든. 그런데 저기서 저 말을 했다는 거야. 그게 청나라가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야, 저런 정도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닌데 벌써 이미 기울고 있는데 껍질만 지금 남아있는 거고 기울고 있는데 쟤네가 지금 저 얘기를 했다는 게 자아도취지. 자아도취지. 그 뒤부터는 급격하게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차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차라고 하는 부분. 차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차 수입을 하는 거고 중국으로부터 자꾸 차 수입을 하면서 은이 빠져나가죠. 그 당시는 은본위제였습니다. 은본위제, 은이 화폐라고. 전 세계 공식 화폐가 은이었었어요. 그래서 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제 강력한데 영국은 중국으로부터 자꾸 차를 사야 되는데 차를 사서 이제 유럽 물이 안 좋아서 그래요. 지금도 유럽에 가면 일반 물은 못 먹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 먹어야 되잖아. 아니 그렇잖아요. 1.2유로 정도 뭐 이렇게 하잖아요. 1유로에서 1.2유로 정도. 가이드한테 사면 2유로. 그렇게 해요. 내 말이 뭐 틀린 거 아닌데 왜 그래? 그 휴게소에 가면 0.8부터 1.2까지. 그리고 저는 유럽 가서 처음 느낀 게 그 탄산수. 그리고 탄산수랑 일반 생수랑 값이 똑같구나. 그것도 처음 알았던 거고. 우리는 더 비싼데. 그리고 우유도 저지방 우유가 유럽은 더 싸구나. 그래서 왜 싸지? 이랬더니 지방을 뺐으니까. 말이 돼. 지방을 빼서 그 지방을 가지고 지가 딴 거를 만드니까. 말이 돼. 우리나라에 오면 저지방 우유가 더 비싸. 왜 더 비싸죠? 지방을 뺐으니까. 한 번 더 가공을 했잖아? 그러니까 더 비싸지. 이게 왜 같은 건데 결과값이 다르지? 왜 똑같은 얘기인데 왜 결과값이 달라? 한쪽은 뺐으니까 싸야 된대. 한쪽은 가공을 한 번 더 했으니까 비싸야 된대. 이게 무슨 멍멍이 같은 경우가 싶기도 한데. 그렇게 해서 유럽 같은 경우 물이 안 좋으니까 이제 영국이 차를 가지고 중국 차를 가지고 발효차죠. 정확하게 말하면 발효차를 가지고 이제 시장을 주류를 이렇게 하면서 계속 돈을 땡긴 거지. 그리고 그 차값으로 은이 영국이 이제 대항해 시대 이후로 계속 식민경 하면서 돈 쓰는 거를 전부 그쪽에 띠끼는 거죠. 만약에 그때 청나라가 차를 싸게 팔고 뭐 이렇게 했으면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커피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눌렸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영국 홍차는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인도가 계속 청나라가 튕기니까 스리랑카 실론에서의 차를 그게 이제 중국과 붙어 있는데도 차가 있지 않을까? 그게 다질링이지, 다질링. 그래서 그걸 가지고 스리랑카에서 이제 차무역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중국은 살 게 없다 하니까 계속 은이 중국으로 쏠려 들어가는 거고, 그때 이제 그 은을 어떻게 해서든지 뺏어 오겠다라고 한 게 아편 수출. 그게 아편 수출이잖아요. 그래서 이 차가 두 번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차가 한 번은 저게 이제 아편이 수출되면서 은을 회수해 오는 과정에서 터지는 아편 전쟁. 뭐 그건 다 아는 얘기니까 그 1, 2차 아편 전쟁에서 뭐 나중에 박살이 나잖아. 그리고 그 차를 영국이 미국에도 팔았죠. 그래서 차 사건이 벌어지죠. 그게 보스턴 차 사건. 결국 그 차에다가 세금을 계속 영국이 때려 박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영국 똘마니 국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반발 일으켜가지고 차 상자를 갖다 버려버리는 거죠. 그게 보스턴에서 있었던 거고, 그게 이제 영국하고 미국이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촉발돼서 나중에 독립전쟁까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스턴 차 사건 굉장히 큰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이 아편 전쟁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래서 똑같은 차 사건인데 중국은 골로 간 사건, 그 다음에 미국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사건, 세계 무대로서 어떤 위상을 가지기 시작하는 사건. 그냥 또라이 찌질이에서 내가 찌질이가 아니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처칠이 그 얘기 하잖아요. 진주만 터졌을 때 진주만을 일본이 꼬라 박으면서 미국이 결국은 참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참전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미국이 참전하게 되니까 처칠이 그랬다 하잖아요. 경기 끝났다. 그러니까 이미 영국보다 그 당시에 벌써 미국이 셌던 거예요. 미국이 들어왔으면 경기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정도니까. 그래서 1차 전쟁에서 이제 뭐 아편 천상자를 얻던 게 한 50년 뒤니까 만상자고 4만상자예요. 만상자에 벌써 중독자가 500만이라 하는 거거든. 중국은 다 이제 천국을 경험했지. 저게 4만상자가 되면 몇 천만 명이 뽕쟁인 거예요. 몇 천만 명이 뽕쟁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터진 게 1, 2차 아편전쟁. 1차 아편전쟁 4천 명입니다. 영국군 4천 명. 대단하지. 청나라가 명나라를 정확하게 말하면 명나라가 아니고 저 무너진 명나라니까 그래서 그걸 접수하는데 10만 8기군으로 들어왔는데 야 망할 때는 4천이에요. 4천 명한테 명나라가 간다는 게 말이 되나 싶은데 마치 그 코르테스가 저 남미 정복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딱 그 정도 그거보단 좀 많네. 야, 그게 저게 나란가 싶죠. 조선도 4천 명 갖고는 버텨보겠는데 아닌가? 아무튼 4천 명이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2차 아편전쟁 때는 아시다시피 이제 야 저기 맛집이라더라 이런 소문이 났지. 그래서 이제 맛집 하면 또 들어오는 게 프랑스지. 그래서 너만 먹을 순 없다. 그래서 프랑스 이제 숟가락 올리고 독일도 좀 이제 숟가락 올리고 이렇게 숟가락들이 쫙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뭐 원명원까지 싹 날아가는 거고 북경까지 싹쓸이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청나라가 골로 가는. 근데 청나라 마지막에 이 홍수전의 태평천국의 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게 1850년부터 1864년까지 일어나는 난인데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태평천국이라고 하는 걸 해요. 근데 천국이 뭐냐면 진짜 기독교의 천국이에요. 그래서 홍수전이 자기가 예수의 동생이래. 이 얘기는 굉장히 재밌는 얘기입니다. 왜? 중국적인 것들은 다 이제 끝났고 외부적인 게, 외래적인 게 오히려 영향을 받고 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소파 방정환이 천도교인이지만 그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영향이 굉장히 커요. 어린이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거거든. 어린이를 존중하는 거는 사실은 기독교 문화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태평천국의 난이 남경 쪽하고 중국의 남쪽을 다 먹거든요. 그때 이미 청나라는 골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하지를 못했어요. 이 근처를 다 먹어요. 태평천국에. 이때 불교가 엄청나게 피해봅니다. 왜? 쟤네가 불교 반란이 아니라 기독교 반란이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를 표방한 반란이야. 자기가 예수 동생이래. 이러니까 불교는 적대적 세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남경의 수도를 정하고 뭐 이렇게 했고 쟤네가 표방하는 게 우리 동학 비슷해요. 그래서 뭐 만민평등, 그러니까는 이제 평등, 그 다음에 남녀 평등 뭐 이런 것도 주장을 하고 근대적인 이야기를 했지. 그렇지만 홍수전은 그렇지 않았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꼭 이 지도층들은 또 그렇게 안 해. 그런 게 이제 나중에 분열되면서 결국 무너져요. 그리고 저 때는 이제 외국 군대들도 이제 어느 정도 관심들을 가지고 있거든. 우리 동학도 마찬가지잖아요. 동학만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동학이 조선을 먹었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이미 다 외국들이 보고 있었지. 야, 쟤네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거에 왜 너네가 자꾸 침을 흘려? 내가 침 발라놨는데 어디?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결국 다 끝나고 이제 중국은 넘어가는데 마지막으로
이 대진 이야기 내가 꼼쳐놨어. 원래는 지난 시간에 해주려다가 말았던 건데 이 대진을 보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철학자인데 대진 보면 대진에 두 가지가 있어요. 저게 이제 인욕긍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등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인욕긍정론. 인욕긍정론은 뭐냐면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는 거예요. 불교나 유교에서는 인간의 욕망을 절제해야 된다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 같이 하면 돼. 피해만 안 주면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는. 근데 저런 인욕긍정론이 선불교에서 일부 나오다가 선불교하고 양명학에서 일부 나오다가 끝났는데 저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틀을 갖추기 시작하거든요. 그건 사실은 서양 철학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대진 때 벌써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저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도덕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대진 때 벌써 영향을 받는다니까. 서양 영향이 들어온다니까, 저 시대에. 그래서 도덕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성인이 나에게 가르쳐 준 거고 인간의 욕망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는 뭐 먹는 거, 그 다음에 여자가 남자 좋아하고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거래. 네, 하늘이 날 때부터 우리가 갖고 나온 거고 도덕적으로 어떻게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 성인들이 나에게 가르쳐 준 거야. 나는 하늘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을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멋있어요. 그리고 유교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 그 비판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비판입니다. 특히 여성들,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서구적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 세상에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다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 사람 너무 불쌍한 것 같아. 저건 좀 안 됐네. 이렇게 우리가 다 동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들이 정해놓은 유교적 윤리라는 부분에서 죽어버리면 사람이 찬양을 한대.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냐면 열려문 같은 거예요. 열려문. 그러니까 순절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자가 죽으면 수절하다가 나중에 내가 목을 매면 연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회 분위기나 집안이 그걸 밀어붙이는 거지. 그래서 이 여자는 상황 판단도 못하고 이러다가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봐 이러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사람은 자기는 왜 죽는지도 정확하게 인지도 못하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불쌍해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브라보, 귀감이 되는 사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장 잔인한 게 어떻게 보면 성인들일 수도 있다. 굉장히 재밌는 사고예요. 재밌는 사고예요. 조선 후기에 보면 마당과부라는 게 있거든요. 마당과부는 첫날 밤도 못 치르고 마당에서 과부가 된 거야. 방 안에 못 들어가고 마당과부야. 마당과부. 그런데도 조선 후기에는 수절을 해야 됐고 재혼은 당연히 안 됐고 목까지 매야 돼요. 나중에는. 그리고 목을 안 매면 친정 식구들이 친절하게 이렇게 매줍니다. 근데 우리 집안의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연료들의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당 부분이.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렇게 애절해서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 근데 그게 생각보다 적어요. 그리고 그게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보다 여러분 위의 세대라고 얘기해야겠네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 정도 같으면 그냥 나이 차면 결혼해야 되고 부모님이 너 안 가냐? 그러면 가야 되고 이런 식이 가능했었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이상하다고 목 매는 것도 아유 저 집도 맸대 저 집도 그럼 우리도 매야지. 우리 몇 대가 지금 계속 맸대. 나도 매야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야말로 참 불쌍한 사람인데 아무도 그 사람의 불쌍함을 알지를 못한다. 저는 저런 거 들으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 시절에 저런 생각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거는 현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건 굉장히 타당한 얘기예요. 브라보, 멋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그 시절에는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회구조가 아니에요. 대진이 지금 언제 때 사람인데 1700년대 사람인데 조선을 생각해봐. 조선에서 저런 얘기 했잖아요.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정부에서 보약을 내려줍니다. 먹으면 가는 약. 그 비밀 처방이에요. 지금도 사약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거든. 약재가. 그래서 예전에 그거 있었어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배불러서 죽는 경우도 있대.
사약이 처방이 뭔지 잘 모르는데 약발이 안 받는 사람이 있는 거야. 배불러서 아유 씨 열몇 그릇을 야 그만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경우도 있어. 너무 먹다가 써서 못 먹겠다. 야 어디 생밤이라도 좀 갖고 와봐. 이게 있어. 우리가 드라마로 보면 먹자마자 팍 해갖고 이렇게 막 피토하고 다 개구라요. 그거 보통 하루 이상 지나야 죽거든. 한약이 먹자마자 되는 경우가 없어요. 먹자마자 피토하는 거는 요즘 독이야. 저 김정은인가 저 누구야 그 형 걔 죽일 때처럼 그건 요즘 독약이야. 사약은 그렇게 안 돼요. 그 장애빈 다 개구라거든. 먹고 뜨뜻한 방에다가 이렇게 불 때 주고 이렇게 해서 약효가 돌게 해서 결국 죽는 거예요. 하루 정도 지나서. 그리고 그렇게도 안 죽으면 목을 졸라서 죽여버려요. 그렇게 나온다고 기록에. 근데 약발이 안 받는 사람은 보약 먹듯이 아유 배불러서 야 입이 너무 쓰니까 야 뭐 이렇게 입가심 할 것 좀 줘봐 이러면서 마신대잖아. 아니 농담이 아니고 기록에 있는 얘기예요. 기록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대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절에 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 진짜 멋있고 개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벌써 저런 얘기가 들어올 정도면 사실은 서양 철학적 요소들의 영향이 존재하는 거예요. 벌써 밀리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불교사와 관련돼서 맨 마지막에 태평천국에단이 나오고 있다는 건 뭐냐면 불교 쪽은 이미 불교가 늘상 중국이 혼란스러울 때 반란이 일어날 때 황건적, 홍건적, 뭐 백년교, 뭐 이런 거 미륵교 이런 거 나오는데 대부분 불교 반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불교나 도교 그 중에서 불교가 한 70% 되면 도교 반란이 한 3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안 나오고 기독교 반란이 나오고 있다더라. 이 얘기는 이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중국적인 것들은 거의 다 끝났구나. 그리고 힘이라고 하는 것들에 이미 다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구나. 서세동점의 시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지. 그리고 태평천국의 난 때문에 태평천국 지역에서 불교는 거의 폐불에 가까운 싹쓸이를 당합니다. 그래서 중국 불교의 어떤 마지막을 이렇게 안 좋은 얘기로 끝내서 그렇긴 한데 뭐 역사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오늘 이상으로 중국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부터는 한국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한국 불교를 역사적으로 안 할 겁니다. 삼국유사로, 삼국유사. 진기한 이야기로 할 겁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왜 부따로들을 제가 2년 이상 하면서 거의 이게 2년 반 정도 되는데 아는 거 얘기 나올 때 인도 이런 거 부처님 얘기할 때는 사람들 반응이 좋았어. 근데 대진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나만 좋아. 공감대 형성이 급격하게 안 되고 있어. 황정이 고현무 왕후지 처음 들어봤잖아. 아니, 우리는 외워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원래 전공이 뭐 이 유교를 전공한 건 아니지만 철학가를 했었기 때문에 그걸 다 외우는데 그래서 제가 중국 철학사 책도 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건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한국으로 오면 어떻게 보면 더 재미없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위해서 새롭게 거듭나겠다. 이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이 방식으로는 안 된다. 뭔가 새로운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 예전에 그 이건희 회장께서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누라 말고 다 바꿔라. 저는 마누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다 바꿀 수 있는 포맷을 새로 해서 리모델링인데 신축처럼 이렇게 해서 삼국유사를 새로 출발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삼국유사 가르친 것도 몇 년을 가르쳤고 배우기도 많이 배웠어요. 제가 전에 문광부 장관 하셨던 저 고려대 최양식 선생님한테도 한 2학기 배웠고 뭐 이 선생님한테 배우고 저 선생님한테 배우고 우리는 학교를 많이 다녔으니까 그래서 삼국유사 가장 많이 배웠던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삼국유사를 제가 번역을 한번 해보겠다. 사람들이 번역이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금생에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책 쓰려고 작업해놓은 좀 목록을 만드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긴 한데 아무튼 지금과는 다른 붓다로드, 새로운
아스타로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불사조는 죽고 나면 다시 몸 안에서 불이 나오면서 다시 태어나요. 그래서 새로운 한국판 불사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